이 윤석열 씨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던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향신문, 굳이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모 기자와 함께 친검찰 법조기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겨레 신문의 강희철 기자는 친검찰 법조기자라는 딱지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9년 12월 5일인 윤석열 검찰은 왜 청와대를 향해 칼을 뽑았나 라는 칼럼인데요. 본인의 이름을 붙인 강희철의 법조회전 79번째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 청와대를 겨눈 검찰의 수사행보가 실로 거침없다. 대통령의 임기말도 아닌데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가 타깃이 됐다라며 그렇게 지겹게 또 얘기 나왔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묻죠. 그래서 다시 검찰은 왜? 윤석열은 왜? 라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조국대전 때 빗발쳤던 그 물음인데 검찰은 왜 무슨 생각으로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를 조준한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초유의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강희철 기자가 남긴 건데요. 그의 답은 윤석열 씨 수사 스타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권력과의 관계가 어떻든 정권의 입장이 어떻든 수사할 거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수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사건 때도 새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건드릴 수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웬만큼 눈치 빠르고 출세를 생각하는 검사였다면 대충 끝내고 말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주국 수사와 청와대 수사는 달리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하다 보니 뭐가 나와서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수사하는 거라는 얘긴데요. 과연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현주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현주 씨는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변호인은 이 경영과 관련된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정경심 교수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조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그와는 또 다른 관점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화이트보드 메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검찰은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익성, 웨스CNT, IFM으로 연결되는 우회상장과 익성 이봉직 회장이 법인 자금을 쓰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코링크와 웨스CNT의 자금을 빼내는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현주 씨가 수표에 배서한 내용과 익성, 웨스CNT, IFM으로 연결되는 우회상장을 익성의 음극재 아이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이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또 있는데 이창권 익성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인데 이 17년 7월쯤 블루펀드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조범동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놓고 이 메모를 작성한 이창권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메모에 있는 그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에게 1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과 이현주 씨의 조서와 같이 이 복잡한 내용을 정경심 교수가 알 수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서를 제시했는데요. 이 조서에서 이창권 부사장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던 우회상장을 위한 자금순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IFM을 별도로 설립해서 음극재 사업 아이템을 추진하라고 했던 이유가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내용도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블루펀드에서 16억 원을 웨스에 투자하고 그중 얼마를 IFM에 투자하고 또 어디서 2억 원을 투자하고 또 누가 얼마를 더 투자해서 그 돈을 상환을 하고 1대와 2대 주주는 이봉직 회장의 차명이고 나머지 주주는 익성 관계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정말 그 복잡해요. 코링크피, 블루펀드, IFM, WFM 등 듣기만 해도 복잡해진 이 모든 회사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얽혀있는 이 모든 자금 거래가 모두 우회상장을 위한 거고 그 정점에 바로 익성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진술조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회상장이라는 건
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우회해서 이걸 이제 상장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소위 펀드 수사의 핵심 혐의인데, 기소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는 이런 거대한 작업을 미리 알고 그 옆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 정도로 혐의가 약화됐지만, 검찰이 펀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이유는 펀드 거래에서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 조작과 횡령이 있었다는 거고, 이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의심 때문인데, 그런 작전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주범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익성 회장의 아들이면서 실무자인 이현주 씨를 추궁하고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창권 부사장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조서를 보면 검찰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현주 씨에 대한 신문은 이미 파악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고 있는 건데, 이 이현주 씨는 처음엔 능동적으로 답변하다가 우회상장과 횡령에 대한 내용을 물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우물거리는 모습을 길지 않은 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만 보면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서가 아니라 익성펀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를 잡고 혐의자와 관계자를 추궁한 건데요. 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던 게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강희철 기자의 말이 맞다면, 이 또한 윤석열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그 사안입니다. 아주 작은 것만 봐도 익성의 자금을 쓰기 위해서 코링크와 웨스 CNT의 자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빼냈다는 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횡령인데, 그 규모도 10억 원을 넘어가죠. 근데 그건 전부 다 덮어버리고 1억 5,7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걸 횡령이라면서, 그것도 돈을 뺀 사람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을 붙잡고 횡령이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1억 5천만 원 이자로 지급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정경심 교수한테 이자로 주기로 했던 조범동 씨가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뺀 사람이라는 건 즉 그 조범동을 말하는 거고, 이자로 받은 사람은 정경심 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받은 사람한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도대체 나오면 나온 대로 한다던 윤석열 씨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맨날 그 통로에서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려고 점심 먹으러 간 겁니까? 혹시 검사들은 수사를 더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나 간부들이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사문서 위조만큼이나 좋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익성의 불법 행위를 덮어주거나 혹은 더 추궁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요. 조범동 씨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검찰 신문에서는 약속한 듯 매끄럽게 답변하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는 예외 없이 버벅거리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한다던,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윤석열 씨는 이걸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에 대해 수사 담당자는 물론 본인 스스로도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증언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면 더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되죠. 윤석열 이하 그들의 수사들이 무슨 10계명 외듯이 맨날 얘기하는 법과 원칙이 그냥 맹탕으로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과연 저걸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안하고 덮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적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적 기소를 막기 위해선 여러가지 그 공수처가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 공수처를 통해서 막는 이들의 그걸 견제를 하는 일종의 그런 견제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수처 설치를 악착같이 반대를 해왔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윤석열 패거리들이 저질러온 그런 만행들, 그리고 이외로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나경원 씨라든가 이 소위 말해서 그 적폐 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이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든지 덮어주던 어떤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수처를 여태까지 계속 덮어놓고 반대를 해왔던 건데요. 앞으로는 이 공수처가 7월에 설치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정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정경심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루아침에 이 누명을 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투자라는 걸로 자꾸 그 언론 플레이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투자가 아닌 대여,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고요. 매월 860만원씩.
그거에 대해서 조범동 씨 또한, 사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범동 씨 또한 사실상 그 익성에서 이제 팽당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대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층 분석에 들어간 내용들은 이 중간관계가 이게 좀 떨어지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젊은 친구들하고 특히나 좀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알기 쉽게 저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이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각종 의혹,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